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엠비엔골드 이태우 매니저의 2026년 증시 전망과 유망 업종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추동훈 기자의 브랜드로 남은 사람들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이 트렌디한 감각을 소유하고 있는 엠비엔골드 최연소 매니저이자 지금 생생한 주식수 생쇼에서 1등,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엠비엔골드 이태우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떠오르는 신예 매니저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한 열정과 패기로 항상 좋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엠비엔골드 이태우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 차트 보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업 가져오셨을까요? 그래도 이제 202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시고자 2026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우리 또 26년도에 어떤 업종이 유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낱낱이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2026년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집중해봐야 될 섹터는 어디일지 저희가 이 시간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부터 진단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쪽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내년에 2026년에 이 AI 버블이 본격화되는 건가 우려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시장에서 AI 버블론이 이번 하반기 연말에 좀 들려왔었잖아요. 네. 25년도에. 근데 사실 좀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축이 꺾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투자가 집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꺾인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또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과거에 2000년도에 이제 IT닷컴 때 시장에서 이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좀 감소시킬 때, 투자를 취소했을 때 그때 이제 버블이 붕괴됐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는 뭐 빅테크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업체들의 이 캐펙스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결국에 이 AI 버블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투자 집행이 취소가 됐을 때 그게 이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시장에서 근데 왜 이렇게 AI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수익성 문제거든요. 투자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수익성이 들어오느냐. 아직까지 그게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감이 나와주는 건데 저는 2026년에도 AI 버블론 관련해서 수익성은 계속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 증설은 계속되고 지금 뭐 빅테크들이 빚을 지면서도 계속 투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캐펙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건 아니지만 수익성은 안 나오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할 때 단순히 서버만 늘리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반 시설,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부터 어떤 정책적으로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성이 뭐 투자 대비, 자본 지출 대비했을 때 수익성 자체가 아직은 안 나와주는 게 26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이게 투자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딜레이 되는 것뿐이다. 그럴 때는 뭐 버블이 붕괴된다라고 쉽게 우리가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이제 2026년 한 해에도 역시나 AI 중심으로 시장은 견고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AI 인프라 쪽에 대해서 투자액이 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 이제 2026년에도 여전히 금리 인하 국면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네. 뭐 과거에 이제 영국에서도 뭐 철도 버블이 끝났을 때 붕괴됐을 때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을 때가 있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도 과거에 한 80년대에 폭등이 나왔을 때 네.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보시게 되면 우측에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기 때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또 이제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 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연준이 돌아섰을 때, 뭐 이제 주택 시장 버블도 역시나 금리 인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전환이 된다, 통화 정책이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은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서 여전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내년에 이제 26년이죠. 2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은 매년 이제 중간 선거 때마다 시장에서는 재정 확대를 계속하는 경향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안 좋게 나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중간 선거를 좀 잘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금리 인하 국면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또 무엇보다 이제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년도에 한 3.5%로 봤다가 26년도에는 2.9% 정도로 한 둔화되는 흐름을 예상을 했거든요.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쉽게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 국면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수순을 좀 밟기 위해서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우호적인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하는 그런 인사를 네. 좀 배치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도 역시나 투자가 캔슬이 된 게 아니라 딜레이 되는 것뿐이고 뭐 시장에서 유동성도 여전히 확장 국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26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26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증시 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변화가 됐을 때 이 버블이 붕괴가 됐었는데 내년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유동성은 여전히 확장이 될 거다. 2026년에도 랠리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2026년에 대한 증시 전망을 짚어봤다면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은 어디일지 궁금하네요.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좀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업종에 가장 집중해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당연히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역대 최대가 26년에 나올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가는 필수적으로 가는 게 상법 개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 그동안 자산 저평가됐던 기업들이 폭발적인 이제 필수가 되기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요? 그렇죠. 25년도에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코스닥을 이끌었던 게 제약바이오인데 그렇죠. 26년에는 더 강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연초에도요? 연초에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유들을 좀 꼽아보면은 네. 아무래도 뭐 알테오젠발 어떤 악재라든지 아니면 뭐 펩트론도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좀 맞아요. 지연됐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좀 들려왔었고 또 25년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런 것들로 위축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어떤 악재 이슈로 작용이 됐던 거지 장기적인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에서 상반기 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라든지 맞아요. 뭐 약가이나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것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본격적인 투자를 이제 방향성을 잡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8년, 27년 그리고 2029년, 30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블록버스터급 약물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제약 만드는 기업들이 뭐 키트루다나 이런 것들을 다 복제약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동안 특허로 이제 보장받았던 것들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빅파마 입장에선 그동안 우리 이 알짜 효자 아이템들이 이제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신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최소한 그래도 임상일상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특허 절벽이 됐을 때, 특허 만료가 됐을 때 새로운 블록버스터 신약을 출시하면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간 내에 어떤 후보 물질을 만들고 그걸 뭐 전임상하고 임상일상 들어가고 이 단계가 뭐 끝나는 것까지 하면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걸려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빅파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인 R&D 투자보다는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술 이전을. 근데 우리나라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워낙 이제 좋은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ABL 바이오의 BBB 셔틀 같은 것도. 네. 그래서 25년도가 역대 최대 바이오텍의 기술 수출을 냈던 한 해지만 올해 2026년은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기술 이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당연히 좀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트리거 역할을 또 투심을 올려줄 수 있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쵸. 곧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그쵸.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원래 한 해의 어떤 바이오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면은 안 볼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우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 쪽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일이 이제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기준으로 또 옵션 계약이 체결이 있었던 알테오젠도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여러 나오고 있고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죠. 먹는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잘 가고 특히 또 1월 초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라는 또 대형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태우 매니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일지 그걸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연초 선물로 많은 종목들을 좀 가져와 주셨어요. 네.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비만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 여전히 보셔야 됩니다. 비만 치료제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촬영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뭐 2024년 기준으로 한 70조 원대 시장이었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한 220조 정도가 되는 굉장히 고성장이 여전히 이어지는 시장이거든요. 또 UBS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후발 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 게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D&D 파마텍은 네. 비만 치료제의 방향성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잡고 가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금은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통해서 네.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이 비만 치료제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귀찮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우리는 네. 원한다.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편해질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 맞게 되는 거, 뭐 3달에 한 번 맞게 되는 이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먹는 알약이죠. 경구제형. 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던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GLP-1을 가지고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단점이 또 있잖아요. 속쓰림이라든지 부작용. 위에 위장애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게 근손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또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알려져 있는 메쉬 치료제입니다. 메쉬 치료제라는 게 애초에 간 지방을 치료하기 위한 지방간 치료 목적의 이 치료제인데 네. 체중 감량 효과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메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D&D 파마텍이 우선 첫 번째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경구형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메세라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메세라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2023년, 24년도에 이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오럴링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경구제 먹는 알약은 네. 단점이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거예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흡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 네. 핵심적인 건데 D&D 파마텍의 오럴링크가 이 흡수율을 12배, 기존 대비 12배 높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메세라가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해가서 내년도에 보시는 이 파이프라인들 임상 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메세라가 화이자한테 최대 한 14조 원의 인수를 됐고 이때 이제 D&D 파마텍의 기술까지 포함된 전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 메스라에서 발표하는 파이프라인의 결과가 잘 나온다. 네. 그럼 화이자를 등에 업고 확실히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D&D 파마텍이고 다음 화면을 또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메쉬 치료제 네. 이야기했잖아요. D&D 파마텍이 또 메쉬 치료제도 가지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지방 간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최근까지 보면은 임상 이상까지 어떤 임상 이상에서 12주차까지 지방간 감소 환자 비율이 75%를 넘었어요.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오.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26년 상반기에 48주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약물 성분이 좀 잘 나오게 된다, 우수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폭발할 수 있는 게 또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D&D 파마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비만 치료제 방향성을 잘 가져가고 있는, 메쉬도 가져가고 경구제도 가져가는. 그래서 D&D 파마텍이 최근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차트도 잠깐 볼까요? 오, 좋아요. 차트도 잠깐 보게 되면은 D&D 파마텍이 무상증자 이후에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 자체가 뭐 12월 29일, 25년 기준으로 한 14% 정도, 그리고 최대 낙폭으로는 한 27%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네. 주가 움직임 자체가 추가적인 낙폭이 없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이제 내년 26년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8만 원 상단에서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고 있고 지금 또 역시나 이 10만 원 자리를 다시금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안 볼 이유가 없다. 게다가 D&D 파마텍이 최근에 이제 12월 말 들어서 다시 네.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네요. 다시금 좀 붙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격 조정이 있을 때 D&D 파마텍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방을 좀 얼마나 열어두고 계세요? D&D 파마텍? 저는 D&D 파마텍 상방은 일단 최소한 신고가는 다시 봐야 된다. 네, 다시 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 뭐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뭐 최소 1조, 2조 단위로 나오게 되면은 뭐 펩트론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까지 결국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 이제 5조 이상은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D&D 파마텍은 뭐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접근하셔도 되겠다. 내년 상반기에 또 D&D 파마텍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상방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바이오 한번 봤으면 제약도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팜을 SK 바이오팜.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이 이제 내년 그 26년도 이 바이오의 핵심은 결국 CNS, 이 중추신경계, 뇌질환 쪽이 될 거고 비만 치료제가 될 거고 그다음 항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트렌드가 될 텐데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약품을 판매합니다. 네. 이게 뇌전증 치료제인데 미국에서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경쟁 신약 대비했을 때 그 주문 건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엑스코프리의 현황이고 분기별 매출 추이도 가장 우측을 보시면은 그러네요. 급격하게 매출 추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환율도 지금 워낙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 효과까지 좀 고려해 보면은 SK 바이오팜의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26년도에 가장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가 이제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 정도가 되면은 이 뇌전증 치료제 쪽에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될 거예요. 당연히 SK 바이오팜도 이 엑스코프리만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핵심 신약 개발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26년도에 상업화 가능한 품목을 또 도입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SK 바이오팜도 연간 그 흐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실적 면에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 세 번째 종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제가 또 직접 가본 기업이에요. 제가 또 이제 기업 탐방 가신 거예요? 탐방을 가봤는데 제가 또 궁금하면 잘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이제 네. 대전까지 가서 한번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 큐로셀이라는 회사거든요. 큐로셀. 여기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카티 치료제라고 암세포를 이제 타겟하는 그 T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 회사인데 원래 이제 25년도 연간 내에 이게 상업화 될 거라고 기대감이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증 환자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도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재발했을 때 최후의 보루를 쓸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사가 굉장히 급박한 그렇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거는
기존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할 시간이 없다.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을 한 게 큐로셀의 카티 치료제고 네.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이 1분기에 나올 겁니다. 1분기에 나오게 되면은 원래 허가되고 그다음에 약가라든지 보험 수가 이런 거를 1년 동안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급한 신속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식약처에서 통과가 되면은 한두 달 내로 바로 이게 약가나 아니면 보험 수가가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은 큐로셀에서 지금 타겟하고 있는 환자 대상으로만 봤을 때 연간 매출이 한 1,000억 이상은 좀 찍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형암 쪽으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형암 시장까지 이게 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큐로셀은 이번 연도 주가 흐름이 어마어마할 거다. 상당히 그래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로셀이 가장 탑픽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저희 이제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은 아,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에 한 가지가 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 종목은 올해 이제 2025년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마지막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성과가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래피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3D 바이오 프린팅 기업 중에 로키드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로키처럼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그 기업도 제가 탐방 가봤었는데 아, 정말요? 너무 좋았더라고요. 너무 좋았었는데 오, 그래피는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요? 그만큼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비슷한 결로 3D 바이오 프린팅 하는 국내 이제 대표적인 기업 투톱 중에 하나가 그래피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네. 가장 핵심이 투명 형상 기억 교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교정기.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교정 장치는 보통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이걸 조이고 푸르고 발치하고 되게 비싼 되게 걸로 알고 비싸잖아요. 있어요. 네. 또 이제 까다롭고 귀찮고. 근데 여기서 만든 이제 투명 교정 장치는 끼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구강 온도에 맞춰서 반응을 해서 원래 이쁜 형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만든 게 그래피거든요. 이거 기술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그래피이고 오. 투명 교정 장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교정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규모가 한 1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투명 교정 장치 33조고 그래피가 이 형상 기억을 가진 이 투명 교정 장치 시장에 1%만 진입한다 하더라도 뭐 현재 뭐 시가총액 한 3천억대 안 되는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26년도,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나 독일 중심으로 유럽 진출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게 그래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피 같은 경우는 또 제2의 로키드 헬스케어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머니클래스에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키텔스케어의 주가 흐름이 워낙에 또 좋았기 때문에 후속주로 뭐가 움직일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태우 매니저가 그래피를 가져줬습니다. 기술력도 독보적이고 해외로의 진출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매저는 이렇게 오늘 4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D&D 파마텍부터 SK바이오팜, 큐로셀 그리고 그래피까지 정말 풍성하게 연초 선물을 가져와 주셨는데 매저님 워낙에 또 수익률 좋은 걸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종목들 후속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이제 무료로 네이버 밴드랑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종목에 대한 핵심 흐름들은 텔레그램에서 좀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그리고 텔레그램에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해당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수업 때는 이태우 선생님이 이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종목들 구체적인 이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탄탄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또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퍼스널 브랜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내 브랜드를 맞춰가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km 러닝을 뛰고 맞습니다. 오셨다고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5km를 뛰고 있는 추동 기자입니다. 저는 매경 TV에도 자주 나왔었고요. 지금도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산업부에 있습니다. 산업부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의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다 일종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과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쪽에 대한 취재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새로 내신 책 이름이 브랜드로 남은 사람들이라는 새 책을 연말을 맞아서 또 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제 회심의 일격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책인데요. 사실 러닝보다요? 러닝만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이었는데요. 원래도 브랜드에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런저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탄생했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처음엔 사실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브랜드 중에 사람 이름을 딴 브랜드들이 좀 있을까? 좀 그런 게 있으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가지면서 찾았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 이름을 재미있게 딴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을 브랜드로 땄고요. 그게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어졌다라는 것은 그 브랜드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담겨 있는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봤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사람 이름으로 시작한 브랜드였는데 사라진 브랜드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왜 없어졌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자 해서 엮은 책이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아, 네. 이 책과 함께 가는 게 바로 또 오늘의 수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뒤에 칠판에 적혀 있듯이 브랜드로 남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들어가 볼 게 베스킨라빈스예요. 네네. 여기에 또 얽힌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베스킨라빈스가 사람 이름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요. 이게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신데요. 또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니까 베스킨이 이름이고 라빈스가 성인가? 네. 한 사람의 풀네임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두 사람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버트 베스킨이라는 사람과 어바인 라빈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한 회사가 바로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두 사람의 성을 각각 땄고요. 근데 이 공동 창업자가 이름이 다르니까 성이 다르니까 네. 형제는 아니겠죠.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이 버트 베스킨이 어바인 라빈스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즉 매부이자 처남 관계인 두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이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브랜드들이 창업자 이름을 딴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하는 게 사실 시작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었었는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바인 라빈스는요 사실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업이 아이스크림 가게였고 라빈스 입장에서는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이스크림 수저? 아수저를 타고 나왔다라고 네. 할 정도로 라빈스라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에 조금 더 조예가 깊은 집안이었고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버트 베스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스크림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원래 옷가게 이렇게 재봉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베스킨보다는 라빈스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라빈스가 아이스크림 집안이고 나이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라빈스 베스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왜 베스킨 라빈스가 된지 아세요? 저희가 살짝 여기 곁눈질로 보고 있는데 동전 던지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미국스러운 결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연히 업력도 길고요. 또 나 연장자인 이름이 먼저 나올 것 그쵸.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름을 정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은 따고 우리 이름은 따는데 순서는 동전 던지기 해보자 이렇게 쿨하게. 된 겁니다. 쿨하게 한 거예요. 그 결과 베스킨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킨 라빈스가 됐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한번 풀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창업 과정은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크림으로 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연 세계 최초의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큰 가게가 이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다양한 맛, 31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 그게 근데 실제로도 매일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했었고 여러 가지 혁신 아이디어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첫 질문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주시니까 저도 오늘 집 가는 길에
책 한 권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저희가 줄여서 부를 때 베스킨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빈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서운하겠어요. 서운할 수 동전 조금 있겠네요. 잘 던질 걸.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첫 포문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이 선정한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에 나오는 22명의 기업가들이 단순히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의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재한 브랜드가 된 사람들, 창업자들이 한 70명 넘게 있습니다. 아직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거든요. 이제 네. 하나씩 연재해 나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22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22분 그냥 막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에요. 동전 던지기 하신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고민을 해서 뽑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혁신의 아이콘들만 모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름이 브랜드가 됐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위대했던 사람이라는 뜻의 반대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 책에 담긴 창업자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데 앞서서 베스킨라빈스 이야기를 듣고 왔다 보니까 정말 기대가 돼요.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수평 공간이 있고요. 수직 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공간을 확대시킨 인물들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도 7층이지 않습니까? 네. 이 수직 공간을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엘리시아 오티스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인데요. 오티스 엘리베이터 들어보셨죠? 네. 네, 거의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 이 오티스라는 사람이 만든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초로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 것, 이 오티스가 없었다면 이 고층 빌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티스라는 사람은 수직 공간을 만든 사람이고요. 반대로 이 수평 공간을 확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포드가 있겠죠. 포드의 포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자동차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라는 건 굉장히 제약적이었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었지만 이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것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컨베이어 벨트식 그리고 이 분업화된 생산 방식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만들었고요. 네. 그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 이동할 수 있었다. 이 수평 공간을 확대한 사람도 바로 창업자의 이름, 바로 포드가 들어가 있는 포드 자동차라는 것이고요.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아주 절찬리 상영 중이죠. 거기죠. 거기에 또 이 유명한 오너 셰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미슐랭 스타들, 미쉐린 스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쉐린 또 사람 이름입니다. 진짜요? 알고 요리사 계셨나요? 네. 이름인가요, 그럼? 그게 사실은 프랑스 이름이고요. 미슐랭이라고 하는 형제, 미슐랭 형제가 만든 브랜드이고 여기도 세계 최초로 이 교환형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미슐랭이라는 회사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어 회사가 지금도 미쉐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평 공간을 만드는 자동차와 이 바퀴를 만든 이런 인물들도 다들 사람 이름을 딴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또 있습니다. 이 캐리어라는 캐리어요. 캐리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 건가요? 캐리어라고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장비의 이름이고 네. 캐리어 에어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 에어컨 브랜드 중에 캐리어라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세계 최초의 에어컨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은 또 어떤 식의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싱가포르의 국유죠. 리콴유라는 분이 에어컨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어컨이 없었다면 싱가포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캐리어라는 에어컨의 발명은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실내 공간, 한여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것도 일종의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지 않습니까? 이 역시 위대한 발명, 이 에어컨의 발명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저는 듣다가 너무 갑자기 궁금해진 게 미슐랭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맛집, 그리고 진짜 인정받은 셰프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맛집이 된 거예요? 아, 그 이야기를 또 하면은 제가 아주 1시간 동안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이동 공간의 확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미슐랭 형제가요. 타이어를 만들었고요. 네. 타이어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게에 왔잖아요. 네. 이 미슐랭 형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타이어를 타고 그 타이어를 낀 자동차를 타고 네. 갔을 때 좀 유용한 정보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주유소 정보 그리고 타이어 가게 정보 같은 걸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긴 것이 호텔 정보, 숙박 정보 같은 걸 넣으면은 어디로 가다가 잠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생긴 게 바로 음식점입니다. 이 지역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된다라는 정보를 넣었었는데 네. 그 미슐랭이 만든 책자가 워낙 인기가 있었었고요. 그 책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맛집 가이드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되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좀 장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의 사례를 조금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인물을 사례로 만나봤다면 이 안에 숨어있는 패턴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이른바 핵심 DNA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위대한 창업자들에게 핵심 창업 DNA가 있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가 되겠죠. 저도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네. 먼저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결핍을 잘 포착하는 능력. 그게 정말로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게 불편한지도 모를 때도 있을 텐데요. 이 네. 사람들은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포착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캐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습도가 좀 안 맞다, 습도가 안 맞아서 불편하다라는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습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확장된 게 이 온도도 좀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걸 해결한 겁니다. 이 온도와 습도란 두 개를 잡은 게 바로 에어컨의 탄생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창업 철학들이 기술들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 혁신이 있어야지 현재도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승강기가 있었지만 그 승강기에 안전 기술을 넣은 게 이게 바로 오티스의 완전 차별점이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죠. 일회용 카메라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일회용 카메라, 이 교환식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기술 역량이 코닥에게 있었다라는 거. 이 기술 경쟁력이 핵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여기에 고민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결과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각각 잘하는 일만 계속 반복하는 이 분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의 탄생이고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 또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책에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어디가 기억나세요? 이 칠판을 보면은 맥도날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안에서 정답들이 요동치고 있는데 맥도날드 맞나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가 바로 맥도날드지 않습니까? 맥도날드가 단순히 브랜드가 유명한 게 아니라요. 시스템을 만든 회사고 세계 최초로 패스트푸드를 만든 데가 바로 맥도날드인데요. 이 맥도날드가 처음에는 이 햄버거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바베큐를 파는 가게였거든요. 진짜요? 네, 바베큐를 팔고 이 사이드 디시, 이 주변 메뉴로 이제 햄버거나 콜라 같은 걸 팔았었는데 네. 이 팔려야 되는 바베큐는 안 팔리고요.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바로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였다고 합니다. 지금 주력 상품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햄버거 세트라고 불렸던 것들이 그때는 이 주변 음식, 사이드 디시였는데 이게 네. 더 많이 팔리니까 이걸 팔기로 했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이걸 빨리 만들까를 고민한 끝에 도입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분업 시스템인 거죠. 한 명이 번만 만들고 한 명이 패티만 굽고 감자튀김만 튀기고 이것을 이 포드의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았다. 결국에 많은 창업자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남길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힘이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생각한 걸 잘 구현을 해내야 결국에는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발을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포드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잘 발맞춰 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칠판 한번 넘겨볼까요? 버켄스탁은 또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창업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성공에 또 운이 또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창업자들을 공통적으로 찾아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딱 두 가지로 공통적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가 바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산업혁명과 전쟁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어떤 분들은 기회를 얻었고요. 어떤 분들은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일종의 산업혁명의 덕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해 주셨던 이 버켄스탁 같은 경우가 산업혁명 때문에 위기를 맞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버켄스탁은 회사 브랜드가 사실은 4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오, 엄청 굉장히 좋네요.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400년 전부터 독일에서 가문, 이 버켄스탁 가문에서 수제화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수제화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니까요. 위기를 맞은 겁니다. 네. 바로 신발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차별화, 이 나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명품이라는 것은 많이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희소하고 비싼 것인데 산업혁명이 오니까 버켄스탁의 위기가 온 겁니다. 네. 그때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기회로 바뀐 것인데 그때 만든 게 그 유명한 밑창입니다. 이 버켄스탁의 밑창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르크로 되어 있는 그 밑창이 그 당시에 신발을 파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기술을 팔겠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밟을 수 있는 밑창을 만들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위기를 기회로 바꿨었던 이 버켄스탁의 힘. 어찌 보면 그 힘이 바로 지금의 버켄스탁까지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돈도 벌고 그러니까요. 브랜드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산업혁명을 좀 짚어봤다면 전쟁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에는 좀 어떻게 발맞춰간 기업들이 있나요? 자, 20세기 초중반을 돌파했던 것과 지나쳤던 게 바로 세계 1, 2차 대전이었습니다. 네. 그게 여러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전쟁이 기회가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을 만드는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업이 바로 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카네기 스틸입니다. 철강 기업은요. 전쟁이 너무나 큰 호재죠. 네. 철을 많이 쓰는 시기되니까 그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텀블러 브랜드 스탠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워낙 많이 쓰시지 다 않습니까? 하나씩 들고 스탠리 다니잖아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고 색깔도 예쁜 게 많지만 네. 처음 창업했을 당시만 해도요. 남성향 오,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브랜드였고요. 스탠리를 상징하는 색깔도 굉장히 그 칙칙한 국방색이 대표 색깔이거든요. 그 이유도 이게 남성향 브랜드였고 이 군수 물품으로 쓰일 만큼 튼튼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이 바로 스탠리라는 기업에는 기회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위기가 된 기업도 좀 있습니다. 책에 소개시켜드린 기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하리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리보. 젤리 기업 젤리 아시죠? 알죠. 하리보도 사람 이름을 딴 기업인데요. 하리보 같은 경우에는 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물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콜레드 힐튼이 창업한 힐튼 호텔, 여기도 사람 이름 힐튼이 들어간 거고요.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쟁이 터지니까 당연히 영업이 안 되겠죠. 그때 정말로 회사가 망할 뻔했다라고 했는데 버텨내면서 지금의 힐튼까지 이어진 경우, 바로 이 전쟁이 여러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발맞춰서 성장한 기업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힐튼 호텔 하면 힐튼이라는 사람보다는 호텔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를 생각하면 인간관계론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이렇게 기업이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고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기업으로 남기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창업자 한 명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되는 조건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위대한 경우가 많이 나왔었죠. 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창업적인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온다는 것은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의 핵심은 그건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는, 포착한 것을 잡아 물어뜯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잘 조화가 됐을 때 그러한 기회들이 오고요. 그러한 기회들이 이렇게 산업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로 남은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로 가지고 갈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의 브랜드가 미래 사회에서는 권력이 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달아주셨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자, 지금까지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네. 사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브랜드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위대한 기업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인물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다뤘던 책에 있는 이 브랜드들은 대부분 대기업, 지금은 너무나 세계적인 리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또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도 유효할 수는 있겠죠. 이 회사가 개인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역량을 뽐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매일경제에서 제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났다면 지금은 추동훈이 빛이 추동훈이기 나기 때문에 매일경제가 따라온다라는 뜻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큰 기업에선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면 사실 SNS나 인플루언싱의 세계를 보면요, 개인이 집단을 압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것이, 제 책이 무슨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 같은 브랜딩 시대에서는요,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 빛나게 하느냐, 나를 브랜딩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이 창업자들이 했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들의 철학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고 유효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차별점을 찾았던 것들이 지금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한번 봐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오늘 퇴근할 때 저 방금 결심했습니다. 꼭 책을 사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끝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이 내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책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추동훈이기 때문에 매일경제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할까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산업부 기자로 일을 하면서 많은 기업 안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요, 그쪽에서도 저를 되게 다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처럼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창한 성공담이라고 모두 다 그것이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이야기, 각각의 목소리가 담긴 것, 그 자체가 요즘엔 브랜드가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각각의 브랜드가 되어서 나중에 더 빛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자신의 브랜드가 더 빛나고 싶은 분들에게는요,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독창적인 건 가장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잘 해보려면, 잘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가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의 머니클래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선생님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